어머, 아버님 혹시 정비소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안 갔는데. 그런데 왜 기름 냄새가 나죠?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뭐라고?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빠, 진정하세요. 준영이가 말리려 했지만 미지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기가 있는 집에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더 이상 오시지 마세요. 전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들은 겨우 5분도 못 되어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태도에 미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현관에서 벌어진 상황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어휴, 역시 정비공 냄새는 못 속이네요. 그 더러운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서. 뭐라고? 더럽다고? 네, 더럽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어떻게 우리 아기를 만지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평생 그 냄새 맡으면서 사셨으니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기한텐 치명적이에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윤상철 씨는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가 지붕 아래 네 식구가 사는 집은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남의 땅을 일구며 살았고 어머니는 집에서 닭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배고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보리밥에 시래기국을 먹었고 점심은 대부분 고구마나 감자로 때웠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보리밥을 먹었는데 가끔 반찬으로 나오는 멸치볶음은 그에게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밥 먹자.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는 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과 함께 밥상에 앉으면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 먼저 먹으라며 수저를 늦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한켠에서 자식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웃음 짓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는 틈틈이 마을의 농기계를 고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그의 솜씨가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 마을에서까지 찾아와 고장난 경운기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농기계를 고치고 돌아온 어느 날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선 그에게 아버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이니 내가 가지렴.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학비도 제대로 대주지 못해 미안해하시던 아버지였기에 그 마음이 더욱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저한테 주시면.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야.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숙제를 마치고 저녁이면 마을을 돌며 고장난 농기계를 찾아다녔습니다. 비록 중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지만 그의 손재주는 점점 늘어갔고 받는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우리 트랙터 좀 봐줄 수 있나? 상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그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유명한 수리공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5살 때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손재주는 그대로 그에게 이어진 듯 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그는 우연히 이웃집 경운기를 고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어귀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경운기를 고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한번 볼까요? 김씨 아저씨는 처음에는 어린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운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의 손을 이끄는 것처럼 그는 능숙하게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아, 여기 연료 파이프가 막혔네요.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경운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나? 어디서 배웠니? 그냥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그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리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더 복잡한 농기계들도 맡게 되었습니다. 트랙터의 엔진이 고장나도 콤바인의 부품이 망가져도 그의 손을 거치면 모두 새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상철이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역시 젊은 시절 온 마을의 기계를 고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름이면 더운 햇볕 아래서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는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옷은 항상 기름 냄새가 났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고장난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가 있으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더 복잡한 기계들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타고난 재능이 꽃을 피우듯 그의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살이 된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더 큰 꿈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대구로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선택을 믿는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텐데 밥은 어떡하고 빨래는 또 어쩌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달구벌대로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대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대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희망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재주는 도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대기업 공장의 면접에서 그는 고장난 기계를 즉석에서 고쳐내며 면접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실력이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그는 대기업 공장의 기술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 봉투를 들고 그는 울컥했습니다. 고향에서 농기계를 고치며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던 날,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기쁨에 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이 많지.
공장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기계들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기술력은 곧 상사들의 눈에 들었고 입사 1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고상철 씨는 정말 일머리가 좋아요.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어요? 동료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는 기술 서적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께 더 효도하기 위해 그는 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주시며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이라도 제때 챙겨 먹어라.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흔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 기계를 점검하던 그날 갑작스러운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온 무거운 철판이 그의 왼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그는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그의 왼쪽 다리는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그는 의식이 몽롱한 채로 기계를 걱정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다리는 살렸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에 그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아, 병문안을 온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늘 씩씩하던 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더 큰 아픔은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 했던 회사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냉담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사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 일은 본인 과실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니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공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공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더 이상 회사에 불편을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인사팀장의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회사를 위해 바쳤던 청춘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그는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그를 막았고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증거 부족으로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늘 사고 당시의 장면이 반복됐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게 되자 부모님은 오히려 그에게 돈을 보내주려 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 너의 건강만 걱정하거라.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애를 안게 된 현실, 회사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무너진 꿈들. 이 모든 것이 그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두려웠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이제 소주방으로 향했고, 기계를 다루던 손은 소주병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는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었고, 거울 속 초라해진 모습은 그를 더욱 깊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뭘 쳐다보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때는 참고 견뎠던 시선들이 이제는 모두 조롱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력서는 받아보겠지만 연락은 기대하지 마세요. 면접장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말에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도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게 뭡니까?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그를 보며 면접관들은 경비를 불렀고, 그는 더욱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다리 하나 불편하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냐?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예전에 온화하고 성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에 취해 고시원으로 돌아올 때면 그는 누구라도 시비를 걸고 싶어 했습니다. 때로는 무고한 행인과 싸움이 붙기도 했고,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절름발이라고 무시하네? 작은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고, 그의 얼굴에는 멍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취중에 옆방 세입자와 큰 싸움이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상철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그는 이제 화를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는 또다시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곧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다시 술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절름발이래? 누가 날 무시해? 취기가 오를수록 그의 목소리는 커졌고,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섬세하던 손은 이제 싸움의 도구가 되어 있었고, 따뜻하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야, 이 인간아! 또 행패야? 파출소 보호실은 이제 그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그를 번번이 보면서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성실하고 따뜻했던 청년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남은 것은 깊은 분노와 증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참 묘했습니다. 그가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는 여전히 취기가 오른 채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걷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기계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소 앞이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놓인 낡은 트랙터에서 남자가 땀을 흘리며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러다간 타이밍 벨트만 더 망가뜨릴 텐데. 취기 때문에 혀는 묶였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남자의 손놀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가 절뚝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그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접근하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기계 소리를 들으니 전에 없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랙터에 문제가 있으신가 보네요. 네. 엔진이 자꾸 멈춰서요. 며칠째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는 소주병을 내려놓고 트랙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은 여전했습니다. 엔진을 살펴보던 그는 곧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연료 분사 시스템이 망가졌네요. 이걸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농기계를 많이 고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고 남자는 정비소 사장임을 밝혔습니다. 사장은 그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사고를 당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우리 정비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실력이 있으시네요.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취기가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술은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실 수 있다면. 사장의 말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생활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비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비틀거리지 않았고 손에는 더 이상 소주병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번뇌가 사라졌고 오직 순수한 집중만이 남았습니다. 상철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료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비록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정비소에서의 첫 출근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비소를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상철 씨, 이 차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의 불편한 다리를 걱정했지만 곧 그의 실력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고장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늘 그를 찾았습니다. 이건 연료 분사 시스템이랑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고쳐볼게요. 그의 진단은 항상 정확했고 해결책도 명확했습니다. 농기계를 다루던 경험과 공장에서 익힌 기술이 자동차 정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사장은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점차 그에게 맡겨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정비부터 시작해서 엔진 오버홀 같은 복잡한 작업까지 그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특히 외제차 정비에서 그의 실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급 외제차를 다루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와 같았습니다. 까다로운 고객들도 그의 정비 실력에 감탄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정비소를 찾는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고상철 기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정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그를 정비소의 핵심 인재로 인정했고 급여도 큰 폭으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퇴근길 그는 사장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실력을 알아본 것뿐이에요. 이제 정비소의 미래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을 정도예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동차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고 휴일에도 정비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고 걸음걸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술로 망가졌던 건강도 되찾았고 부모님께도 다시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장의 딸이 방학을 맞아 정비소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비소에 상큼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사장님의 딸 미영이 방학을 맞아 정비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정비소를 찾았고 아버지와 직원들의 점심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사님, 이거 드세요. 처음에 그는 그녀의 호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장님의 딸이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웠고 자신의 불편한 다리도 신경 쓰였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제가 받기는 좀... 그러나 미영은 그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이번 주말에 새로 개봉한 영화 보러 가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을 허둥지둥 닦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좀 다리도 불편하고... 괜찮아요. 상철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미영의 당돌한 대답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그 순수한 마음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첫 데이트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불안과 달리 미영은 그의 걸음 속도에 맞춰 주었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것도 먼저 제안했습니다. 기사님, 저 사실 오래전부터 기사님 보고 있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기사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녀의 말에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방황하던 자신을 한 인간으로 봐주었던 사장님. 그리고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딸.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미영은 그의 불편한 다리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더 단단해진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상철 씨, 이제 반말해도 될까요? 어느 봄날 벚꽃 아래에서 미영이 살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네. 그럼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장님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장애를 가진 직원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러나 그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난 미영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퇴근길 사장님이 그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날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맺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작지만 정성 가득한 결혼식이었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을 부탁하네. 장인어른은 결혼식이 끝난 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영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신혼집은 정비소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미영은 전업주부가 되어 그를 내조하기로 했고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응, 좀 이따 들어갈게. 밥 먹고 있어. 매일 저녁 미영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늘 그의 건강을 걱정했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이 그를 불렀습니다. 고서방, 이제 자네가 정비소를 맡아줬으면 좋겠네. 뜻밖의 제안에 그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과분한... 내가 그동안 자네를 지켜봤는데 자네 실력과 성실함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렇게 그는 정비소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를 완전히 신뢰했고 경영의 많은 부분을 맡겼습니다. 여보, 축하해. 그날 저녁 미영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미영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정비소는 그의 관리 아래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기존의 단골 고객은 물론 새로운 고객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외제차 정비에서 그의 실력은 널리 알려졌고 인근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서방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장인어른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비소의 대부분의 일을 그가 처리했고 장인어른은 편하게 쉬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고 정비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법. 그들 앞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새벽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전날까지도 정비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시던 분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아버지. 아내는 장례식 내내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에게 단순한 장인이 아닌 인생의 은인이자 새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미영이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슬픔을 추스르고 정비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장인어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정비소 문을 열던 모습,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퇴근 시간이 되면 그를 불러 술 한잔 하자던 모습,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가시고 나니 허전하네요. 단골 손님들도 장인어른의 부재를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사장님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는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 정비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장인어른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미영도 틈틈이 정비소에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어느 날 미영이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해내고 있잖아. 아버님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뿌듯해 하실 거야. 실제로 정비소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운영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며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외제차 정비 실력이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큰 상처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정비소는 더욱 발전했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장인어른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봄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꽃피웠고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고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미영은 순산했고 아기는 고운 눈매와 작은 손가락을 가진 예쁜 아이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과 책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많이 사랑할게. 수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2살이 되던 해에 미영이 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7개월 차 정기검진에서 태아에게
합지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다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짧고 기형이라는 소식에 미영은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키우면 되잖아. 그는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생각하면 아들의 손가락은 오히려 작은 장이었습니다. 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상대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짧고 기형이었지만 그 외에는 건강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미영은 아기를 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가 자신의 신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영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아요? 5살 된 수진이가 동생의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씩씩한 우리 아들이야. 괜찮지? 준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똑똑하고 착했으며 준영이는 씩씩하고 밝았습니다. 정비소 일이 바빠도 그는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특히 준영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늘 자신감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아빠도 다리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준영이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가정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준영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손가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지만 점차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흔적이 남은 오른손 검지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했습니다. 준영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매일 저녁 그가 물으면 준영이는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에서 구겨진 알림장을 발견했고 물감으로 더럽혀진 교과서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준영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서둘러 귀가한 그는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침묵하던 준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괴물이래요. 손가락이 이상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도 겪었던 아픔을 아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빠도 다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단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사고, 절망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선 과정까지. 준영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아빠보다 더 강한 아이잖아. 하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은 계속되었고 준영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급식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고 체육 시간에는 아프다고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준영아, 우리 다른 학교로 전학 가볼까? 다행히도 정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평판 좋은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전학 수속을 밟고 새 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른단다. 새로운 시작이야. 새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께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선생님은
준영이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영이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준영이를 데려다 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 손가락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보여주는 훈장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준영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새 친구들도 생겼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준영이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닌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교수님들의 신임도 두텁게 얻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일상이었고 그의 졸업 논문은 학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취업 소식을 전하던 날, 준영이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공채 시험에서 수석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당당하게 성장한 아들을 보며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들. 준영이는 자동차 회사의 엔진 설계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기계에 대한 재능과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어우러져 그는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설계 방식을 제안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공의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시집을 가네요. 사위는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에도 간호사 일을 계속했고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준영이의 승진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들려왔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5년 차에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설계팀이 개발한 신형 엔진은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고 연비와 성능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특허도 등록했어요. 준영이는 업무 외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여러 건의 특허로 이어졌고 회사에서는 그를 차세대 리더로 주목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도 행복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건강한 쌍둥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고 찾아온 날,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가정은 더없이 화목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이 많죠? 퇴근 후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게 되다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비소도 더욱 번창했고 이제는 직원만 10명이 넘는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외제차 정비 전문점으로서의 입지도 더욱 단단해졌고 고객들의 신뢰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참 묘했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곤 하는 법이었습니다. 준영이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전조였습니다. 준영이가 급하게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가 결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미진이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교제 기간은 고작 3개월.
회사 동기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관계를 가진 후 임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영이가 처음 미진의 부모님을 소개했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난 바깥 사도는 처음부터 그를 얕잡아 보는 듯 했습니다. 아, 정비소 하시는군요. 바깥 사도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명함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도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말을 끊은 그는 음식을 집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대기업 정비소가 많이 생기던데 개인 정비소는 운영이 쉽지 않으시죠?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의 어머니도 비슷한 태도였습니다. 우리 미진이가 좀 호화롭게 자랐거든요. 정비소 수입으로 미진이 씀씀이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 그는 말을 아끼며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미진의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부터 거만했습니다. 우리 딸이 임신했다고 하니 서둘러 결혼을 해야겠네요. 신혼집은 물론 강남이어야 하고. 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거기 아니면 청담동 쪽으로. 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긴 너무 비싼데. 아니, 어머님, 제가 이 몸으로 시집 올 때 거기도 못 살면 어떡해요? 애기도 있는데. 미진은 배를 살짝 내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차돈대기 자동차 정비소 하시면서 그것도 안 되나? 미진 어머니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비소라는 말에 특히 힘을 주어 발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압구정동의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정비소의 모든 적금을 해지하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미진이 요구하는 혼수와 예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미진이가 지금 예민해서. 준영이는 이제 미진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초점이 흐릿했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미진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까 하는데. 매일 새로운 요구사항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야, 고준영. 이러다 우리 집안이 망하겠어. 하지만 준영이는 이미 미진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고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홀은 미진이 고집한 대로 호텔의 최고급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대로 포토존에는 수백만 원어치의 생화가 장식되었고 하객들에게 나가는 답례품도 고급 카탈로그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입장하는 미진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맞춤 제작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한층 돋보이게 했고 준영이도 턱시도 차림으로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하객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를 축하했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비소의 운영자금까지 동원해 결혼식을 치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진은 곧바로 신혼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몰디브의 최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여보, 워터풀 빌라가 아니면 의미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서 찍은 사진 올렸는데 저만 일반 빌라면 너무 창피해요. 하지만 미진아, 지금 우리 형편에. 준영이는 결국 또다시 은행을 찾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진은 명품샵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다던데 샤넬 백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 교묘한 애교로 시작된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임신 초기라며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고 했고 주말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태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미진의 행동에 식구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준영이는 아내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미진이가 예민할 때라서 그래요. 출산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조짐을 보였고 가정의 평화는 이미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행복하게 웃던 그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미진의 요구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영양제는 기본이었고 매주 고급 산부인과를 다니며 몇백만 원씩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나온 루이비통 신상 가방 사고 싶은데 태교에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난색을 표하자 며느리는 금세 얼굴을 구겼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다 똑같네요. 친정엄마는 벌써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라며 매일 택시를 타고 다녔고 친정에서 지내겠다며 몇 달씩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오늘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좀 그만 오시라고 하세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준영이는 점점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만남을 피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를 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손주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수없이 사정한 끝에 겨우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날 그와 미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머, 아버님 혹시 정비소 다녀오신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갔는데. 그런데 왜 기름 냄새가 나죠?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뭐라고?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평생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그에게 기름 냄새는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준영이가 말리려 했지만 미진은 이미 현관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기가 있는 집에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더 이상 오시지 마세요. 전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들은 겨우 5분도 못 되어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태도에 미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현관에서 벌어진 상황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어휴, 역시 정비공 냄새는 못 속이네요. 그 더러운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서. 뭐라고? 더럽다고? 네, 더럽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어떻게 우리 아기를 만지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평생 그 냄새 맡으면서 사셨으니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기한텐 치명적이에요. 이 막말하는 년이. 아빠, 진정하세요. 뭘 진정해? 이런 집구석에 아기를 두고 싶지 않아. 동네도 서민 동네라 공기도 안 좋은데 이제 기름 냄새까지 내가 맡아야 해. 미진아,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정비소나 하는 시댁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얼마나 숨기고 싶은데. 네가 감히. 더러운 기름 냄새 풍기면서 우리 애기한테 오시지 마세요.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시고요. 나가주세요. 당장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미진의 편만 들었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준영아.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은 돌아가 주세요.
미진이가 예민해서.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손주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은 아기가 자요. 미진이가 피곤해요. 같은 변명만 돌아왔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준영이는 완전히 미진의 편이 되어 부모님의 연락을 피했고 가끔 오는 문자에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당신네 부모님은 왜 자꾸 오시려고 해요? 아기 건강은 생각도 안 하시나요? 정비소에서 묻어오는 기름 냄새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요? 그렇게 가족의 균열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진의 진짜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영이는 우연히 미진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잠금이 풀려 있던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준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진이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주고받은 문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미진은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변함없이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는 미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알고 싶어요? 그럼 말해줄게요. 아니에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놀라요? 당신같이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아이는 처음부터 낳고 싶지 않았어요. 준영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 손가락이 어떤지.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을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고요. 당신 아버지처럼 평생 기름밖에 모르는 사람의 손주는 더더욱. 준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년 넘게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가 실은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게요. 미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실 당신 아이는 진작에 지웠어요. 무슨 소리야? 임신 초기에 검사를 했죠.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가졌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미진이 임신 초기에 친정에 있었던 시간, 그리고 갑자기 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던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뭐가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아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나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준영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네 가족들, 특히 당신 아버지, 기름 냄새 나는 정비공이랑 평생 살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당신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는지 알아요? 준영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흐느낌에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겪었을 고통,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알았습니다.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보, 준영이가. 그날 밤 그들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서야겠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진이와 미영, 그리고 그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영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가족이 자신의 아들과 가족을 철저히 무너뜨린 것에 대해 그는 응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미진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의 과거 이력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수진이가 조사 결과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진은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에서 미진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미진 측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증거의 양과 질에 압도된 것입니다. 특히 미진이 임신 중에 저지른 일들, 그리고 출산 후의 행적들이 모두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끝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한 짓, 우리 가족에게 한 모욕, 모두 갚아야 합니다. 재판은 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진에게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친권도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준영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철저한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가사돈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비리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자료들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훑어보다 말했습니다. 미진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아버지와 주고받은 수상한 대화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 입찰권은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돈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수상한 대화들을 따라가 보니 박가사돈이 공무원 신분으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건설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미진의 계좌를 거쳐 이동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드디어 잡았구나.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오만방자했던 그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딸의 무리한 요구도 모두 들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보를 해야겠어. 감사원과 검찰에 증거 자료를 보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서태우의 비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사 입찰 비리뿐만 아니라 인사청탁과 관련된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박가사돈은 결국 구속되었고 그동안의 오만방자했던 태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진과 그 가족에게 혹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서미진은 원고 고준영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서태우는 이미 구속 상태였고 그의 아내는 혼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직자 비리 혐의로 서태우의 전 재산이 동결된 상태였고 미진 명의의 아파트도 이미 차압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의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분할 납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진의 어머니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빚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는 법정 밖에서 미진의 어머니를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한때 그를 무시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미진의 어머니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들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생각해봤어야죠. 박갓사도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미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위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는 빚쟁이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난 건가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아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정비소 앞 벚꽃이 흩날리던 날 준영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진과의 이혼 후 2년, 그 시간 동안 준영이는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은수,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수진이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그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영 씨의 손가락이요? 그건 오히려 더 특별하죠.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준영 씨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은수는 준영이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간의 진중한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아버님. 은수의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서 치른 혼례는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은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년 뒤에는 둘째 손주도 태어났고 준영이의 가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비소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준영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많이 배웠으니 좀 쉬세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일은 이제 그의 삶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기계 고치는 거 배울래요? 손주들이 정비소에 놀러 올 때면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꼬마 손들이 기름때 묻히며 기계를 만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기계를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여보,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미영의 걱정 어린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고 행복인데 어떻게 쉬겠어? 정비소 한켠에는 그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계를 고치던 모습,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정비소로 향합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언제나 힘차고 당당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